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CNN에서 방영한 한국 영상으로 인해 많은 중국인들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사로 항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유명 뉴스 아나운서는 결국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 뉴스 앵커 제이크입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뉴스를 전해왔죠. 매일 세계 각국의 소식을 전하는 일상이 익숙해졌지만 최근 들어 제 시선을 사로잡는 뉴스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들이었습니다. 역시나 싶었죠. 솔직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작은 동아시아 국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과 K-팝 정도가 알려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여겼어요. 심지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북한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미국인들도 많았죠. 그런데 최근 이 작은 나라가 국제 뉴스의 주인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또 중국인 관광객 차별 논란, 중국인은 출입 금지, 한국 식당의 충격적인 대우, 한국 여행, 중국인에겐 악몽이 될 수 있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일 화면을 채웠어요. 저는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끼리의 경쟁심이 과열된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 한국이 중국이랑 상대나 되겠어요? 솔직히 너무 힘 차이가 나잖아요. 요즘 알 수 없는 문화 마케팅으로 전 세계가 좋아한다고 해도 사실 그들은 빈 껍데기 뿐이죠. 그러니까 저런 짓까지 하는구나 싶었어요. 분명 중국에 대한 질투심이겠죠. 여전히 발전 없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하더니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다니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히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말한 대로 그저 웃길 뿐이었죠. 하지만 기사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흥미가 생겼어요. 편집회의가 끝난 후 저의 후배 기자 마이크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한 중국인이 한국 식당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여행 보이콧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고 했죠. 전 세계적으로 반한 감정이 확산되는 추세였습니다. 영상을 보니 저희 편견은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이고 배타적인 나라라는 인상이 강했죠. 게다가 이번 중국인 차별 사건은 그저 제 편견을 확인해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었습니다. 뉴스룸에서 근무하는 중국 출신 동료 리나도 최근 고향 친구들로부터 한국에 가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향해 노골적인 혐오를 표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중국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서비스가 달라진다고 했죠.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머릿속은 경멸로 가득 찼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년 기자 생활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때로는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편집장에게 한국 특집 기획안을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한국 중국인 차별이라고 검색하자 수많은 기사와 영상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 중국인 블로거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블로거는 5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였죠. 영상 속 그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이 식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중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 이런 노골적인 차별이 있다니 말이죠. 블로거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해요. 메뉴를 받고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자 매니저가 다가와 오늘은 예약이 꽉 찼다 며 나가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들어온 서양인 관광객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자리에 앉았다는 거였죠.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 24시간 만에 조회수 1천만을 돌파했어요. 댓글란은 분노한 중국인들의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불매운동을 시작하자, 한국 제품은 사지 말자, 우리도 그들을 똑같이 대해주자 등의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죠.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더 많은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한 중국인 유학생이 서울의 지하철에서 받은 차별, 쇼핑몰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다는 글, 심지어 호텔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여행객의 불만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마이크는 제 연구를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가서 뭐 하겠냐? 우리도 차별받을 수 있잖아. 마이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표면적인 이야기 너머에 있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왜 한국인들은 중국인에게 그렇게 적대적인 걸까? 역사적인 갈등, 경제적 경쟁? 아니면 단순한 외국인 혐오증? 더 깊이 파고들자 한국과 중국의 복잡한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사드 미사일 배치 문제로 인한 경제 보복, 문화 콘텐츠 논쟁, 역사 왜곡 주장까지 두 나라 사이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국가 간 갈등이 개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가? 일반 시민들도 그런 감정을 공유하는 걸까? 한국인들은 정말 모든 중국인을 증오하는 걸까? 제 의문은 다음날 아침 더 깊어졌습니다. 중국 국영 매체에서 한국의 반중국 정서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보냈어요. 한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중국인 차별을 용인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기사는 한국 여행은 중국인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과 같다 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마무리되었죠.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관광객 불만에서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 상황에 흥미를 느꼈어요.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죠. 각자의 주장과 반박, 증거와 반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취재 준비를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어요. 한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려다 차별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은 중국인 여성이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구경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죠. 그녀가 점원에게 중국어로 질문하자 점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재고가 없다 며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장면에서 서양인 관광객이 같은 가방을 요청했을 때는 미소 띤 얼굴로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상황이 조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 CCTV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고 시간대도 일치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차별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의 조회수는 이미 2천만을 넘어섰고 중국 SNS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를 차지했죠. 백화점 측은 해명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일 해당 제품의 재고가 실제로 매우 적었으며 점원의 실수로 인한 오해였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중국 여론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해명은 오히려 거짓말로 모욕을 더한다 는 비난만 키웠죠.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모든 한국인이 중국인을 이렇게 대할까? 중국의 선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영상 속 차별은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면 저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게 될까? 불편한 생각이 들었죠. 한국 관련 기사를 더 찾아보니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일부 악성 사례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며 반박했어요. 또한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양측의 주장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디쯤일까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그렇게 배타적인 나라일까? 아니면 이것은 국제관계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만들어낸 오해일까? 확실한 건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편집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지금? 왜?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바였죠. 저는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상황과 취재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편집장은 몇 분간의 고민 끝에 취재를 승인해 주었어요. 마이크는 여전히 한국 방문에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갈 필요가 있을까? 이미 충분한 영상 증거가 있잖아.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질문하지 않고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이크, 함께 가자. 이건 단순한 관광객 불만이 아니야. 국제관계의 중요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결국 마이크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저희 부정적인 견해를 대부분 공유하고 있었지만 좋은 취재 파트너였어요. 그의 냉소적인 시각이 때로는 저희 균형추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여행 일정을 짜고 필요한 연락처를 확보하고 취재 계획을 세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기사의 윤곽을 그리고 있었어요. 환대의 나라? 차별의 나라? 한국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한국인들의 배타성을 고발하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과연 실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모든 상호작용을 꼼꼼히 기록해야 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외국인, 특히 아시아계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자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공간은 넓고 깨끗했어요. 현대적인 디자인과 효율적인 동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공항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마이크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눈썹을 치켜올렸습니다. 입국 심사줄에 서자 제 앞에는 중국인 가족이 있었어요. 이제 차별 상황을 목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입국 심사관은 그들에게 공손하게 대했죠. 기본적인 질문 후 신속하게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특별한 차별이나 불친절함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 차례가 되자 심사관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군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는 관광이라고 대답했어요. 취재 목적을 밝히면 경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심사관은 별다른 의심 없이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무미건조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어요. 더 효율적인 입국을 위해 자동 출입국 심사대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중국인 관광객이 기계 사용에 어려움을 겪자 직원이 달려와 중국어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달랐죠. 수화물을 찾는 동안 주변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에게 비슷한 태도로 대했어요. 특별히 중국인에게 냉담하거나 서양인에게 더 친절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어, 영어, 일본어 안내방송이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 길에 면세점과 식당들이 즐비했습니다. 중국어 간판과 중국인 직원들도 여럿 보였어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표면적인 친절함일 뿐일까?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은 결국 국가의 얼굴이니까요. 진짜 한국은 도심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택시 승강장에 도착하자 질서 있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 차례가 되어 택시에 탑승하자 기사는 미소와 함께 인사했어요. 제가 목적지를 영어로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울 호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저희를 보며 서툰 중국어로 중국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는 영어로 아, 미국, 뉴욕? 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이런 친근한 반응은 예상치 못했어요.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제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달랐어요. 적어도 공항에서는 어떤 차별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죠. 아직 진짜 한국을 보지 못했어. 관광객이 많이 가는 장소는 표면적으로 친절할 수 있으니까. 마이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공항이나 호텔 같은 관광객 상대 업소는 당연히 친절하지. 진짜는 현지인들이 많은 곳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의아했죠. 영상에서 봤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렇게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명동이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 명소라고 했죠. 여기라면 차별 현장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동 거리에 발을 들이자 사람들의 물결에 놀랐습니다. 온갖 언어가 뒤섞인 국제적인 분위기였어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리고 물론 한국어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간판들도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었죠. 특히 중국어 간판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한 화장품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곳은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다는 매장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점원이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대답하자 자연스럽게 영어로 전환했죠. 매장 안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직원들의 태도는 친절했어요. 어떤 차별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 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와 함께 중국인인 척 중국어 단어를 몇 개 섞어 말해보기로 했어요. 직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직원은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어로 된 제품 설명서를 찾아주기까지 했어요. 거리로 나와 마이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에도 의아함이 역력했어요. 이상하지 않아? 영상에서 본 것과 너무 다른데.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은 중국인에게 적대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음으로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중국인이 많이 찾는 곳을 선택했어요. 메뉴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가지 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손님 국적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도 불편 없이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고궁이라고 했어요. 입구에서 표를 구매할 때 직원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할인된 가격에 표를 판매해 주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도 같은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이것은 차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가이드가 중국인 단체를 인솔하며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어떤 불편한 상황도 목격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어 안내판과 가이드북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었죠. 마이크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관광지니까 그렇지. 실제 서울 사람들의 일상을 봐야 해.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이라는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 한국인들의 일상을 관찰하기로 했죠. 지하철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눈을 감고 쉬고 있었죠. 특별히 외국인을 쳐다보거나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남 거리에서 무작위로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어요. 직원은 저희를 보자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죠. 옆 테이블에는 중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특별한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녔지만 영상에서 봤던 것과 같은 노골적인 차별은 전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려는 노력과 외국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 선입견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서울 취재 둘째 날, 저는 이른 아침부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차별받았다는 식당들을 직접 방문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 유명한 블로거가 쫓겨났다는 식당의 위치도 파악해 놓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어제 본 한국은 영상 속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정말 그 영상들은 조작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운 좋게 차별을 목격하지 못한 것일까? 답을 찾고 싶었죠. 카페에서 1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노트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방문할 장소들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산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약 15분을 달렸을 때였죠. 갑자기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와 여권 사본, 그리고 적지 않은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급히 이전 카페로 돌아가자고 말했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누군가 가져갔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지갑이라면 더욱 그럴 것 같았어요. 카페에 도착해 허겁지겁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앉았던 자리는 이미 다른 손님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서툰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려는데 직원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혹시 지갑 찾으러 오셨나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 아래에서 제 지갑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온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확인해보니 현금과 카드 모두 그대로였죠. 어떻게 제 지갑인 줄 알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아까 자리에 두고 가셔서 손님이 다시 찾으러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 많이 하셨죠? 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카페를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솔직히 제 지갑이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한, 아니 어쩌면 타인에 대한 불신이 제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걸까요? 마이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운이 좋았네. 카페 직원이 우연히 정직한 사람이었나 보지. 하지만 저는 점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경험한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잠시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 대학생을 만났어요. 그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싫어하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모든 한국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을 국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다만 정치적 이슈나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때로는 감정이 개입되기도 하죠. 그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SNS에서 확산된 일부 사례들이 마치 모든 한국이 그런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이거든요.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한국인들 중 누구도 저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지갑을 돌려받은 경험은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잠시 후 마이크와 합류해 오늘의 취재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 유명한 블로거가 쫓겨났다는 식당을 찾아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중국어로 몇 마디 섞어 말해보았지만 어떤 불편한 기색도 없었죠. 매니저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과 문제가 있었냐고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런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부정했어요. 오히려 중국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는 덕분에 장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이야기와 실제 경험이 너무 달랐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취재 셋째 날, 저희는 서울 외곽의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이 적은 곳에서는 현지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약 40분을 달려 서울 북쪽의 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작은 시장, 동네 식당, 지역 주민들로 가득한 공원까지
관광지와는 다른 진짜 한국인의 일상을 볼 수 있었죠.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메뉴판은 한국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직원들도 영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 저희를 도우려 했어요. 손짓과 사진, 단편적인 영어 단어들을 섞어가며 소통했습니다. 불편한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식사 후 동네를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마이크가 화장실에 가는 동안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기록하려고 했죠. 하지만 갑자기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가방, 노트북 케이스까지 모두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순간 아침에 탔던 택시가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택시 좌석에 두고 내렸을 가능성이 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취재 내용과 연락처, 사진 등 중요한 정보가 가득했죠. 게다가 낯선 나라에서 휴대폰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이크가 돌아오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번엔 운이 없었네. 택시에 두고 내린 거라면 찾기 어려울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갑을 찾은 것만 해도 행운이었죠. 같은 행운이 2번 연속될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처에서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파출소가 있었어요. 들어가자 경찰관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영어를 약간 할 줄 아는 경찰관이었죠. 저는 최대한 천천히 쉬운 단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메모를 하면서 택시 번호나 회사 이름을 기억하는지 물었어요. 안타깝게도 전 그런 정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택시 회사들에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때 파출소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관이 받아 대화를 나누더니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휴대폰 찾은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약 20분 후 한 택시 기사가 파출소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기사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어, 한국어, 심지어 중국어까지 섞어가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택시 기사는 손을 저으며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분실물은 대부분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파출소를 나오며 마이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에도 놀라움이 역력했어요. 믿기지 않는다. 정말 다른 세상 같아. 그의 말처럼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지갑을 온전히 돌려받은 경험, 휴대폰을 찾아준 택시 기사, 친절한 경찰관,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차별의 흔적까지.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영상들은 진실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은 얼마나 잘못되었던 걸까요? 어쩌면 제가 쓰게 될 기사는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고민했어요.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졌었죠. 편집장은 제가 준비한 기사 원고를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의도와 완전히 다른데? 정말 내가 경험한 한국이 이런 곳이었어. 저는 확신을 갖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시청할 수 있었어요. 한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제 보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담감이 컸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 4,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시청자들을 향해 가장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이 중국인 관광객을 차별한다는 영상과 기사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했죠. 화면에는 제가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쇼핑하는 모습, 식당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장면, 그리고 지갑과 휴대폰을 찾아준 한국인들의 인터뷰까지. 소문과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불친절한 사람과 친절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제가 일주일간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습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방문객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느껴졌어요. 생방송 중에 시청자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중국 시청자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저희 경험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언론이 과장했던 걸까요?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험이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적 차이나 언어 장벽으로 인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의도적인 차별로 해석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이크도 자신의 변화된 시각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면서 그것이 선입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본 한국은 영상에서 보여진 것과 달랐습니다.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소셜미디어나 단편적인 뉴스를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직접 경험하고 대화하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두 나라 사이의 이해를 넓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 편집장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용기 있는 보도였어. 진실을 전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항상 진실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방송은 중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선입견을 제거하게 되었다는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중국인들이 다시 늘어났고 양국 관계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일부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만족했어요. 저 자신도 이번 취재를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스트의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한국 여행 이후 저는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해서도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여행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이해를 넓히는 작은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수많은 미군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위 장교들마저 자원에서 한국 근무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미 국방부 안에서는 이제 한국이 미군들에게 단순한 임무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왜 미군들은 한국으로 몰려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존슨이라고 합니다. 미 육군 대위로 근무하고 있죠. 세계 1위 강국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제게 그저 국방 후진국일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란 나라는 최악이었죠. 북한보다도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뉴스에서 본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군사력도 미미한 수준이라 여겼어요. 우리 미군이 지키지 않았다면 진작 북한에게 점령당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대통령도 없는 나라라니 제 생각이 맞았던 거죠. 그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나라.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한국이었어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현대, 그런 기업들을 가진 나라라지만 결국 미국의 기술력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런 제게 한국 발령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어요. 미군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약한 나라. 그곳에서 무얼 배울 수 있을까? 그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령 소식을 들은 날,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야. 자부심을 가지고 다녀오거라. 하지만 저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동맹이라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관계일 뿐이라 생각했죠. 짐을 싸는 날이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소엔 말씀이 없으시던 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어요. 에릭, 잠깐 앉아보거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보물상자를 열어보는 것 같은 설렘이랄까요? 내가 생각하는 한국은 지금과 다를 거야. 가보면 알게 될 거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짧았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한군 전쟁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그저 연세가 드셔서 하시는 말씀으로만 여겼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실전 지역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군 경력에 한국 근무는 그저 시간 채우기용 기록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출발 전날 밤 할아버지의 옛 군복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태극기 휘장이 달린 그 군복을 보며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이른 아침,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자부심에 대해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니 최악이야. 그저 거쳐가는 곳일 뿐이야. 빨리 다른 임무지로 발령받아 실전을 경험하고 싶어.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할아버지의 말씀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한국은 지금과 다를 거야. 그 말의 의미를.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놀라운 변화들을.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나중에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14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간 말을 잃었어요. 거대한 유리창과 최첨단 시설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전 일부러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시설이야 미국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공항을 빠져나와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제 생각은 변함없었어요. 깔끔한 도로와 빽빽한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전 일부러 창 밖을 외면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한민수 중령이란 사람과 만나게 됐어요. 40대 후반의 나이에 뭔가 경직된 분위기를 풍기는 한국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존슨 대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텐데요. 한민수 중령의 억양이 어색한 영어로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동맹이자 형제입니다. 앞으로 한미연합훈련도 강화될 예정이고 양국 군사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입니다. 존슨 대위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오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형제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과? 전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군 임무를 수행하러 왔습니다. 한민수 중령은 제 차가운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훈련 일정표를 보여주며 설명하는데 솔직히 절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빡빡한 일정에 이해할 수 없는 규칙들이 가득했죠. 500시의 기상에서 510시까지 집합입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되죠. 한민수 중령의 말에 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미군 기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식사 시간은 정확히 15분입니다. 선임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비워야 후임이 앉을 수 있죠. 이건 또 무슨 규칙인가 싶었습니다. 훈련장으로 이동하면서 한국 군인들을 마주쳤어요. 그들은 한민수 중령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죠. 미군은 간단한 경례면 충분한데 말이에요. 존슨 대위도 한국에 있는 동안은 우리 문화를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민수 중령의 말에 전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구시대적인 문화를 왜 따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지를 둘러보고 규칙을 들으면서 제 반발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이건 제가 알던 군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경직되고 너무 형식적이고 그저 비효율적으로만 보였죠.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이제 겨우 첫날이 끝났을 뿐인데
벌써부터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기지 생활이 일주일째 이어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무작정 기지를 빠져나왔어요. 숨통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순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 지하철 안의 와이파이, 초고화질 스크린의 안내판. 제가 알던 후진국의 모습이 아니었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질서정연한 거리, 그리고 어디를 가도 넘쳐나는 첨단 기술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제가 상상하던 것과 달랐어요. 세련된 패션, 최신 스마트폰,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를 걷는 모습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제 안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죠. 시장통을 지나다 길을 잃었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판도 없고 휴대폰 지도도 익숙하지 않았죠. 그때 한 노부부가 다가왔어요. 제 곤란한 표정을 보고 알아채신 듯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는 거유? 할아버지의 어설픈 영어에 처음엔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건네는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노부부는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따라가 보니 작은 식당이었어요. 우리 집이요. 밥 먹고 가요. 경계심이 들었지만 왠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죠. 반찬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수저 사용법도 서툴렀지만 할머니가 젓가락 잡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 맛보는 된장찌개의 맛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날 거라 생각했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맛이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도 미국에 있소. 당신을 보니 우리 아들 생각이 나는구려. 그 말에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따뜻한 감정도 잠시였습니다. 월요일 기지로 복귀하자마자 한민수 중령과 훈련이 시작됐어요. 이번 작전은 한국군 방식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규모 부대를 여러 개로 나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한민수 중령의 말에 즉시 반발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미군은 대규모 부대가 한 번에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서로의 작전 방식을 고집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존슨 대위, 우린 형제 아닙니까? 한민수 중령의 말에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냥 협력할 뿐이에요. 차갑게 내뱉은 제 말에 한민수 중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훈련은 최악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작전 방식으로 인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났죠. 결국 한민수 중령과 등을 돌린 채 훈련을 마쳤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주말에 만난 노부부의 따뜻했던 모습과 한민수 중령과의 차가운 대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감정이 가슴 한켠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고 한국인들도 제가 생각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잡한 감정을 뒤로한 채 본격적인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국군의 움직임은 예상과 달리 정확하고 치밀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조직력이었어요. 각 부대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죠. 소규모 부대로 나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작전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한민수 중령의 지휘 스타일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작전 방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형을 고려한 전술, 최소한의 병력 손실을 위한 계산, 모든 것이 논리적이었죠. 존슨 대위, 우리의 방식이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면 더 강해질 수 있죠. 한민수 중령의 말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의 야간 훈련 중이었어요. 제가 실수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죠. 순간 발밑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심하세요. 한민수 중령의 외침과 함께 누군가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어요. 바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갔어도 큰일 날 뻔했죠. 괜찮습니까? 한민수 중령이 제 어깨를 잡고 물었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부끄러워졌어요. 전 그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훈련이 끝난 후 한민수 중령이 제게 맥주를 건넸습니다. 처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그와 마주 앉았어요. 알고 있습니까? 한국 전쟁 때 미군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한민수 중령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도 자신의 가족도 아닌 낯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죠. 한민수 중령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 싸웠듯이 우리는 당신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은 그저 빈말이 아닙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한국은 지금과 다를 거야.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민수 중령의 아버지도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는 같은 전쟁의 다른 편에서 싸웠던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한민수 중령은 제게 그저 협력해야 할 동맹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전우였어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가치를 위해 싸우는 진정한 전우 말입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께서 보셨던 한국,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 그 사이에 흐른 시간과 변화, 그리고 변하지 않은 우리의 유대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하던 모든 것들이 이젠 자연스러워졌죠. 아침마다 한민수 중령과 함께하는 체조도, 철저한 시간 엄수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기지 구내식당에서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식판에 담긴 김치찌개를 보며 망설이고 있는데 옆자리에 한국 병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처음이시죠? 이렇게 드셔보세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한국 병사의 진심 어린 미소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식사가 제 생활을 바꿔놓았죠. 이제는 매일 아침 한국식 식사를 찾게 됐어요. 주말에는 한국 동료들에게 배운 대로 김치찌개를 직접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도는 완벽한 실패였죠.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 먹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이제는 제법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게 됐죠. 한민수 중령의 초대로 처음 한국 가정을 방문했던 날도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 제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죠. 한민수 중령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따라 나섰어요. 한민수 중령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아내분이 정성스레 차린 식탁,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절 바라보는 아이들. 처음 느껴보는 가정의 분위기였죠. 식사 중에 들려주신 한민수 중령 가족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미군과 함께 싸우셨어요. 당신의 할아버지처럼요. 한민수 중령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전쟁의 다른 편에서 싸웠던 사람들의 후손이었죠. 주말이면 한국군 동료들과 산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제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산 정상에서 나누는 도시락, 맥주 한 캔의 여유로움.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국이 조금씩 특별해졌습니다. 회식 자리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의 회식 문화가 이제는 즐거워졌죠. 한국 군가를 따라 부르고 소주 한 잔을 나누며 동료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민수 중령은
제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었나 봅니다. 존슨 대위, 이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군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이 사실이란 걸 저도 느꼈어요. 기지박 생활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만난 노부부의 식당은 이제 제 단골이 됐어요. 할머니는 매번 반찬을 하나씩 더 얹어주셨고 할아버지는 어설픈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려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미 본부에서 온 복귀 명령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막 한국에서의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책상 위에 놓인 복귀 명령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제게 그저 임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곳이 됐죠. 창밖으로 보이는 기지의 풍경이 새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침마다 보던 태극기, 수의실에서 늘 밝게 인사하던 한국군 병사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움으로 남게 될 거란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복귀까지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초조하거나 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은 시간 동안 한국의 모든 것을 더 깊이 느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마지막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 풍경마저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한국은 어느새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민수 중령과의 마지막 인사는 아침 조회 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굳은 표정으로 서 있던 한민수 중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존슨 대위, 이제 떠나시는군요. 당신은 이제 한국군보다 한국군 같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자부심이 느껴졌죠. 한민수 중령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태극기 휘장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끼던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소.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민수 중령도 평소와 달리 감정이 북받친 듯 했습니다. 중령님,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에 한민수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악수를 나누는데 그의 손에서 따뜻한 정이 전해져 왔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의 노부부 식당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모두 준비해 놓으셨더군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돌아오셔요.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설픈 영어로 Come back to Korea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제 도시락통에 김치를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미국 가서도 우리 김치 생각나실 거예요. 그 말씀대로였죠. 이미 제 입맛은 완전히 한국화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녁에는 혼자 한강을 찾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처음 왔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만했고 편견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강변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한민수 중령과의 훈련, 노부부의 따뜻한 정, 동료들과의 산행.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과도 마지막 한국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네요. 제 서툰 한국어에 기사님이 웃으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더 유창한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시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SNS를 열었어요. 사진 한 장을 올리며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곳은 나의 새로운 홈이었다. 잠시 떠나지만 곧 돌아올 것이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왜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 그렇게 포트 후드 기지로 복귀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익숙한 미국의 일상이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했어요. 밤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그곳에서의 추억을 되새기곤 했죠. 첫 주말, 텍사스의 한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맛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노부부의 식당 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어설픈 영어, 할머니가 더 얹어주시던 반찬들이 그리워졌죠. 카카오톡은 이제 제 필수 앱이 됐어요. 한국군 동료들과 매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보내주는 훈련 사진, 회식 사진을 보며 마치 제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꼈죠. 한국 뉴스도 빼놓지 않고 챙겨봤어요. 특히 한민수 중령과는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보낸 메시지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존슨 대위, 언제든 돌아오시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소. 그 말을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일상은 달라졌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한국 식당을 찾았고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은 어느새 한국 물건들로 가득 찼죠. 태극기 휘장, 한민수 중령이 준 기념품들, 할머니가 담아주신 마지막 김치통까지. 동료들은 제가 변한 것을 금방 알아챘어요. 에릭, 넌 완전히 한국인이 됐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자연스레 숟가락을 찾게 되고 어떤 날은 무의식 중에 한국어가 튀어나오기도 했죠. 주말마다 찾는 한국 식당에서는 이제 제가 단골이 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제 입맛을 다 알아요. 오늘은 된장찌개가 맛있게 나왔어요. 제가 특별히 더 넣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노부부의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이 자주 생각났어요. 한강의 야경, 산행에서 나눈 도시락, 한민수 중령과의 마지막 악수,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부르던 군가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기지에서의 훈련도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전술과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철저한 시간 관리, 부대원들과의 끈끈한 유대감 형성. 처음엔 동료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차 그 효율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창밖의 별을 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한국은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특별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지 식당에서 마이크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우였죠. 마이크의 얼굴에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에릭, 나 한국 장기 파견 신청했어. 2년 더 있을 수 있게 됐어. 마이크의 말에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마이크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그래서 결심했지. 좀 더 오래 그곳에 머물고 싶어서.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내가 가서 본다면 그곳이 너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도 한국 장기 파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내 할아버지도 그러실 줄 알았단다. 사실 할아버지께서도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셨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단다. 어머니는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을 보여드리자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이는구나. 엄마는 내 선택을 응원할게. 장기 파견 신청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더 오랜 시간 한국에 머무르려면 언어는 필수니까요.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가득했죠. 매일 밤 한국어 강의를 들으며 꿈을 키워갔어요. 한민수 중령에게 제 결심을 알렸습니다. 중령님, 저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요. 한민수 중령의 답장이 왔어요. 기다리고 있겠소.
우리는 이제 진정한 전우니까. 필요한 것들은 제가 도와드리겠소. 주말마다 한국 식당에 가는 것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했어요. 아주머니, 저 곧 한국 다시 갈 거예요. 더 오래 있을 거예요. 서툰 한국어에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제 방의 풍경도 바뀌었어요. 벽에는 한국 지도가 걸려 있고 책상에는 한국어 교재와 필기장이 가득합니다. 장기 파견에 필요한 서류들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갔죠. 매일 밤 한 페이지씩 한국어를 공부하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할아버지의 군복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태극기 휘장이 달린 그 군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이 사랑했던 나라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어가고 싶었죠. 책상에 앉아 오늘도 한국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스레 써내려가며 생각했어요. 다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전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한 나라,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 발전하지 못한 나라. 하지만 그건 모두 제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한 생각이었죠. 한국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치열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룬 저력, 인정 많고 따뜻한 정,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를. 한민수 중령과 노부부를 통해 배운 한국인의 마음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걸. 그리고 그 편견을 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길이란 걸. 한국은 제게 그런 가르침을 준 소중한 곳이에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달이 한국에서도 빛나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곧 그 달빛 아래에서 또 다른 성장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세계 군사 전략이 뒤흔들리면서 미국 국방부와 글로벌 방산 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얼마 전 열린 비공개 안보 회의에서 한 고위 국방 관계자가 남긴 이야기인데요. and support Ukraine's work to strengthen and modernize its forces for the long haul. As you know, there's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방부 수석 분석관인 라이언 맥스웰이라고 합니다. 매번 펜타곤의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존경의 시선이 저를 뿌듯하게 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최고 국방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수석 분석관이라니 자부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저를 건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저희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국이 소위 자꾸만 설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 모든 생각들은 제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냉전 시대의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진 아버지는 미 해군 출신으로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항상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탁에서 저녁을 먹을 때면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곤 했죠.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나라이며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가난한 농업 국가일 것이라고 단언하셨어요.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더 단호했습니다. 북한이 없으면 한국은 아무 의미 없는 나라라는 견해를 자주 표현했죠. 아버지에게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국 정도였고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미국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한국에 대한 시각을 공유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에서 한국은 항상 우습게 취급됐죠. 한국 군대가 주한미군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틴다는 식의 발언이 일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그저 미국 무기 라이선스를 사서 조립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이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저도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한국 방산 산업을 철저히 무시해왔죠. 그리고 실은 한국에 대한 제 개인적인 불만도 컸습니다. 특히 몇 년 전 한국이 미국 무기 대신 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는 정말 분노했어요. 사무실에서 뉴스 기사를 보며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집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빌딩 사이로 반짝였어요. 미국 무기가 최고인데 한국 따위가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 방산 기술을 대놓고 평가절하하며 무시해왔어요. 국방부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한국 군사력에 대한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췄습니다. 동료들과의 회의에서도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롱 섞인 웃음으로 일축했죠.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는 결국 미국 기술을 베낀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한국 방산 산업 관련 자료가 쌓여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왜 읽었겠습니까? 저에게 한국은 그저 미국의 그늘 아래 존재하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최소한 그 운명의 보고서를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펜타곤 건물 내 국방부 정례 회의 중이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회의실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머물던 그때였죠. 고위 관계자 마크 에반스가 갑자기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항상 차분한 그의 얼굴에 이례적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라이언, 이거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마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죠. 저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대담한 글씨체로 한국 방위산업의 급부상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파급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서의 바깥쪽 가장자리에는 긴급 기밀 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또 한국이 자기들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년간 한국을 무시하던 제게는 이런 보고서가 과장된 선전용 자료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고서를 읽기 시작한 순간 제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목이 갑자기 말라오는 느낌이었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불신을 담은 시선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지만 곧 충격에 빠졌습니다. FA-50 경공격기가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도입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중견 국가들의 주력기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정교하게 그려진 그래프와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증가하는 수출량, 긍정적인 전투 성능 평가, 유지 보수 비용의 효율성. 모든 데이터가 FA-50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현무 미사일 시리즈에 관한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사거리 8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니.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보고서는 이를 한국판 지상 발사형 토마호크라고 표현하며 미사일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죠.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국이 토마호크급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죠. K 블랙팬서 전차는 세계 최첨단 액티브 서스펜션 시스템과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춘 최신 전차로 폴란드와 노르웨이 등에 대량 수출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와 견줄 만한 수준이었어요. 두꺼운 장갑과 강력한 화력, 그리고 뛰어난 기동성까지. 꼼꼼히 정리된 성능 비교표를 보고 저는 혀를 내둘렀죠. 회의실은 갑자기 숨막히게 뜨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어요.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조차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며 기존의 미국산 무기를 외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세계 군수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한국의 점유율이 급증하는 그래프를 보며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저만 놀란 게 아니었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문서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몇몇 데이터를 짚어가며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나하나 정리된 데이터와 분석 보고서는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해온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현실과 제 인식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국이 언제 이렇게 성장한 거지? 제 목소리가 떨렸죠. 평소 자신감 넘치던 제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이것이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미국 국방부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의 표정에서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이 크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저를 맞이했어요. 마크 에반스 국장이 긴급히 저를 찾는다는 전가를 받았죠. 비서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마크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어제의 보고서가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호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마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자리에 앉으라는 마크의 지시에 따라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제 보고서 때문인지 물었더니 마크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직접 한국으로 가서 방산 기술을 조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라고요? 그것도 저를? 장난이냐며 제가 왜 한국까지 가야 하는지 따졌습니다. 목소리가 자연스레 높아졌죠. 국방부에는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수두룩한데 저를 보내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마크는 자리에 앉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보고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으니 이제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필사적으로 핑계를 찾았어요. 현재 중동 정세 분석으로 바쁘고 다음 주에는 의회 청문회도 있어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모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가의 결정이라고 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마크는 말을 이어갔어요. 대통령도 이 보고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기분이었죠.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이 이제는 대통령의 관심사라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마크는 제 표정을 보고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한국에 대한 제 기존 편견이 맞다면 직접 가서 그걸 증명하고 오라는 도전이었죠. 그렇게 되면 이 보고서가 과장됐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직접 가서 한국의 방산 기술이 실제로는 과대평가됐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제 평판이 회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못해 언제 출발하는지 물었죠. 마크는 내일 저녁이며 비행기표는 이미 예약되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분노로 가득 찼어요. 권위 있는 국방부 수석 분석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파견된다니.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빌어먹을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나 거부할 방법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마지못해 워싱턴 둘레스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3시간. 한국으로 가는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에 대한 불만과 이번 출장의 부당함을 되새기며 밤을 지새웠죠.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는 가운데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으로 들어섰습니다. 출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분명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일 거라고 예상했죠. 미국에서도 외국인 입국 심사는 길게는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출입국 심사대에 다가서자 얼굴 인식 카메라가 제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신원 확인과 입국 허가가 단 몇 초 만에 완료됐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심사대를 통과했어요. 미국보다 훨씬 빠르잖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입국장으로 나오는 길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 내부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미국의 주요 공항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입국장에서 짐을 끌고 나오는데 갑자기 제 앞에 로봇이 나타났습니다. 인간형 로봇이었는데 놀랍게도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라이언 맥스웰 씨 환영합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의 안내 로봇 아이로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AI 로봇이 저의 신원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AI 로봇은 아직 공공장소에 보편화되지 않았거든요. 로봇이 저를 안내하는 동안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군인 같은 차림새였죠. 그는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지훈 대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저의 방문을 담당하는 책임자라고 했죠. 오랜 비행 고생 많으셨습니다. 맥스웰 씨.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가시죠. 박 대령의 유창한 영어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그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보여주기식 환대겠지. 겉모습만 그럴싸한 거야. 라고 생각했죠. 주차장으로 나가자 세련된 디자인의 검은색 자동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대령이 문을 열어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최신형 자율주행 수소차라고 했죠. 무슨 말인지 알 듯 말 듯 했습니다. 차의 타자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박 대령은 목적지만 말했고 차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매끄러운 주행감이었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인천의 풍경을 보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런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되어 있나요?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박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주요 도시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일반화되었다고 했죠. 우리가 타고 있는 수소차는 미세먼지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차량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오르자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주변에 달리는 차들, 도로 인프라, 멀리 보이는 도시 스카이라인.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 느낌은 서울에 도착하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첨단 디자인의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미국의 어느 대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죠. 아니, 어쩌면 더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자율주행차는 한국 국방부 건물 앞에 부드럽게 정차했어요. 박지훈 대령이 저를 안내했죠. 국방부 건물은 웅장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첨단 보안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생체 인식만으로 여러 단계의 보안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방산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 대령이 말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서 3D 홀로그램이 공중에 떠 있었죠.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어요. 박 대령이 간단한 음성 명령을 내리자 홀로그램이 변형되며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맥스웰 씨. 저는 한국 국방 AI 시스템 세종입니다. 오늘 저희 방산 기술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AI가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홀로그램은 FA-50 경공격기에 대한 상세 정보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3D로 구현된 전투기가 공중에서 실제처럼 움직였죠. FA-50은 현재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1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으며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I의 브리핑이 이어졌어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홀로그램에 나타났습니다. 사거리, 정확도, 파괴력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미국의 토마호크와 비교 분석 차트도 함께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일부 성능에서는 현무가 토마호크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K 블랙팬서 전차였어요.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전차가 눈앞에서 360도 회전하며 각 부분의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액티브 서스펜션 시스템은
가파른 경사도 쉽게 올라가는 모습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줬어요. 현재 폴란드와 노르웨이에 대량 수출 계약이 진행 중이며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협상 중입니다. 브리핑은 계속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AI 군집 드론 기술이 소개됐죠. 수백 대의 드론이 하나의 의식처럼 움직이는 시뮬레이션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일부 부대에 실전 배치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자율형 전투 로봇도 놀라웠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탑재했다고 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이었어요. 이론상 해킹이 불가능한 이 기술이 이미 군사 통신망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워싱턴에서 봤던 보고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죠. 질문 있으신가요? 박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찾았어요. 이게 다 실제로 개발된 기술인가요? 아직 연구 단계가 아니고요? 박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실전 배치되었거나 최종 테스트 단계의 기술들입니다. 내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밤새 뒤척이며 전날 본 한국의 군사기술을 곱씹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렇게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었지만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분명 보여주기식 과장된 홍보겠지, 실전에서는 미군의 장비가 훨씬 뛰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훈 대령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의 일정을 설명하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죠. 그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박 대령의 제안에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죠. 미군이 한국군을 대체 어떻게 평가할지 뻔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미군이 한국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다고 자신했어요. 여전히 제 편견은 견고했습니다. 자율주행차로 약 1시간을 달려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에 도착했어요. 기지 입구에서 마이클 존슨 대령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한미합동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죠.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넓은 관측대에서 아래 펼쳐지는 광경을 내려다보았죠. 한국군이 FA-50 전투기, K 전차, 현무미사일 시스템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하늘을 수놓은 수백 대의 AI 군집 드론이었어요.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훈련은 숨막히게 진행됐습니다. FA-50 전투기들이 정밀한 공중 타격을 수행하고 K 전차들이 복잡한 지형을 유연하게 극복하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현무 미사일은 100km 밖의 목표를 오차없이 명중시켰습니다. AI 드론들은 적 방공망을 교란하고 정찰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죠. 훈련이 끝나고 미군 장교들이 모여 평가회의를 하는 자리에 저도 참석하게 됐어요. 그때들은 미군 장교들의 반응은 저를 완전히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공군 소령이 FA-50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고 그 가격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 미 공군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평가를 했어요. 육군 대위는 K 전차의 서스펜션 성능이 미국의 M1 전차보다 기동성이 좋다고 평가했죠. 미사일 전문가로 보이는 장교는 현무 미사일이 토마호크와 비교해도 손색 없다는 감탄을 표했습니다. 존슨 대령의 마무리 발언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무기가 생각보다 강력해서 미군이 오히려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전혀 아니었어요. 제 머리가 혼란스러웠죠. 이게 뭐지?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한미군마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더 큰 충격은 기지 식당에서 미군 병사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 왔습니다. 그들의 솔직한 평가가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어요. 한국군에 대해 장비가 좋고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며 전투력이 미군과 거의 동급이라는 평가였죠. 한 병사는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의존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군이 한국군에게 배우는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한국군이 미국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돕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던 걸까요? 한국군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미국 무기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강국이었어요. 미군조차 한국을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닌 강력한 동맹국으로 보고 있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박지훈 대령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제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었어요. 솔직히 답할 수밖에 없었죠.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전에 제 보고서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군사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제안을 담았죠. 13시간의 비행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될 것 같았어요.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날 국방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마크 에반스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고위 관계자들이 제 보고를 직접 듣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시차로 인한 피로감을 무릅쓰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죠.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FA-50 전투기, 현무미사일, K 블랙팬서 전차의 성능과 함께 AI 군집 드론, 자율형 전투 로봇,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 참석자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로보트 장군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주한미군 기지에서 본 미군 장교들과 병사들의 반응을 전달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미군 장교들조차 한국의 무기체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이미 미국과 한국의 기술력을 동등하게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다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회의실 내부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국방차관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제 과거 보고서와 현재 평가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엇이 변화의 계기였는지 물었죠. 제가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해 왔어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국방장관이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죠. 라이언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국방장관은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려면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입니다. 이어서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협력 계획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넘어 기술 공유, 공동개발, 합동훈련 확대 등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마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일을 했어, 라이언. 이것은 미국과 한국 관계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날은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군사기술 파트너로 인정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꼈던 그 감정은 다음 날 아침 마크의 전화로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어요. 국방장관이 저를 직접 지명해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한국 군사협력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내용이었죠. 축하해, 라이언. 이건 큰 기회야.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거야. 하지만 내가 적임자라고 장관님이 판단하셨어. 마크의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저는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절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이제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협력을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되다니.
인생의 아이러니가 느껴졌죠. 다음 주부터 바로 업무가 시작된다는 마크의 설명을 듣고 주말 동안 집에서 준비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재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형성된 한국에 대한 편견, 국방부 내에서 공유되던 한국에 대한 무시, 그리고 제 자신의 고집. 모든 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국을 무시했었다. 창밖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내 예상과 전혀 달랐다. 책상 위에는 한국 방문 중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첨단 시설들, 국방부에서 본 AI 홀로그램 브리핑, 주한미군 기지에서의 합동훈련. 모든 것이 제 눈을 열어준 순간들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다. 이 말을 하면서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미국에게도 분명 이로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진정한 파트너가 필요했죠. 월요일 아침, 제가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로서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서자 한국 측 대표단이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죠. 박지훈 대령이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맥스웰 씨. 박 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박 대령님. 이제는 같은 팀이네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팅룸으로 모두를 안내했어요. 테이블에는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모습이었죠. 미팅이 시작되기 전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펜타곤 주변의 풍경이 어제와 같은데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한국을 우습게 보던 제가 이제는 직접 한국과 협력하는 사람이 됐어요.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지. 하지만 이런 변화가 제게는 축복이었습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실을 보게 된 것이니까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참석자들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오늘부터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군사협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삶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됐어요. 이 감정적 변화는 단순한 직업적 전환을 넘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린 것이죠. 회의가 끝난 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 오랜 편견이 완전히 깨져버린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준 것도,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준 것도 한국이었죠.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발전상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시각, 국방부에서 공유하던 편견, 그리고 제 자신의 고집.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다른 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걸음을 내딛게 해준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가대를 보유한 미국 테너버클 교회, 이곳에서 갑자기 한 여성이 등장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눈물까지 흘리고 마는데요. 놀라운 건 그 여성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점이죠. 심지어 CNN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한국 가수들에게 미국이 배워야 할 때가 왔다 라고 보도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클린에서 가수의 꿈을 키우는 에밀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것은 제 삶의 전부였죠. 처음 미국 명문음악대학교인 줄리아드에 입학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중퇴를 해야만 했죠. 이후 크고 작은 오디션을 찾아다녔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데모 테이프는 듣지도 않고 반환됐고 오디션장에서는 첫 소절도 부르기 전에 탈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죠. 그 이후 저는 큰 충격에 노래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저 또한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 이웃의 권유로 브루클린의 태버너클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성가대의 찬양은 제 영혼을 움직였어요. 첫 예배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죠. 태버너클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미상을 6번이나 수상한 성가대는 다양한 음악 그룹과 협연하며 브루클린을 넘어 뉴욕 전체의 자랑이었어요. 저는 매주 성가대 연습을 지켜보며 희망을 되찾아갔죠.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테너, 가정 폭력을 겪었던 소프라노, 홈리스였던 베이스. 모두가 음악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야. 영혼의 언어지. 성가대 지휘자의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분은 제게 테크닉보다 진심을 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샤워실에서, 그 다음엔 교회 비었을 때, 그리고 마침내 작은 카페에서 무대에 섰죠. 매주 일요일 태버너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곳의 성가대는 전통적인 흑인 연가부터 현대적인 편곡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제 음악적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서양 음악의 전통 안에서만 진정한 가치를 찾았죠. 그렇게 태버너클 교회에서 희망을 찾아가던 그 무렵 미국 전역에서는 한국 음악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간간히 들리더니 곧 거리 곳곳에서 한국어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 추는 것이 유행이 되었죠. 에밀리, 이 노래 들어봤어? 요즘 핫한 K-팝이야. 교회 청년부 친구 제시카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몇 초 듣다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미안해. 난 이런 음악은 별로야. 솔직히 말해서 제 귀에는 그저 시끄럽고 인위적인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완벽하게 맞춘 안무가 음악의 본질을 가리는 것 같았죠. 브루클린 거리에 늘어선 한인 상점들에서도 한국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카페, 식당, 마트. 어디를 가도 K-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편견이 가득했어요. K-팝은 그저 공장에서 찍어내는 인위적인 상품 같았습니다. 노래보다 외모와 마케팅에 의존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음악이란 아델이나 샘 스미스, 휘트니, 휴스턴처럼 깊은 감성과 진실된 목소리를 가진 아티스트들이 부르는 것이라고 믿었죠. 에밀리, 너무 폐쇄적인 생각 아냐? 룸메이트 제니퍼는 제 편견을 지적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거잖아.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따로 있어. 가공된 한국 인형들보다는 진짜 뮤지션을 선호해. 그런 저의 태도에 제니퍼는 한숨만 내쉬었죠. 너처럼 음악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다친 마음을 가지다니 정말 아쉽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로비에서 한국에서 오신 교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가수들의 영상을 보여주셨지만 저는 겉으로만 관심을 보이고 속으로는 또 K-팝이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있어요. 아이돌 노래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한 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진정한 음악은 자연스러운 감정과 깊은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완벽한 안무 뒤에 가려진 음악이 아니라 아무런 장치 없이도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순수한 보컬과 진심 어린 가사가 담긴 음악이어야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저에게 한국 음악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장르였죠. 교회에서 만난 한인분들의 친절한 권유에도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적 취향을 존중하면서도 저 자신은 결코 그 세계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완고하게 거부했던 것이 결국 제 삶을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의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게시판에 특별한 공지가 올라왔어요. 다가오는 주일 예배에 한국에서 온 특별 초청 가수가 찬양을 부른다는 내용이었죠.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온 소양이라는 가수가 이번 주일에 찬양을 이끌 예정이라고 안내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눈을 굴렸어요. 왜 하필 한국 가수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친구들은 모두 들떠 있었죠.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분노에 가까운 실망감이 일었어요. 태버너클 교회의 성가대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미상을 여러 번 수상한 뛰어난 연주자들과 가수들이 모인 곳이었죠. 굳이 외부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가수를 초청해 우리의 아름다운 예배를 망칠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주일이 다가올수록 교회 안에서는 그 한국 가수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특히 한인 교인들은 자국 가수의 방문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성한 분위기가 K-팝 가수의 등장으로 훼손될까 두려웠어요. 한인 교인분들이 소양이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가수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음악은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이번엔 다를 거라며 기대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주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늦게 교회에 도착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한국 가수의 공연을 최대한 적게 보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시간에 화장실에 가 있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예배에는 참석해야 했으니까요. 교회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친구가 자리를 잡아놓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자리에는 이미 예배 순서지가 놓여 있었어요. 순서지를 살펴보니 특별 찬양 소양이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죠.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화음을 이 낯선 가수가 망치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와 소양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며 한국에서 오신 소양 씨는 하나님께 받은 재능으로 세계 각국에서 찬양을 이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인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냈지만 저만은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 예상했어요. 아마도 평범한 K-팝 스타일의 노래가 이어지겠구나 싶었죠. 소양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차림새, 화려한 의상도 없고 과한 화장도 없었어요. 조용히 성가대를 바라보며 준비를 마쳤죠. 저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프로그램 책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고 저는 여전히 무관심하게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 안에 울려 퍼진 첫 음절에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마치 전류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첫 음절부터 달랐어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기대했던 가볍고 인위적인 K-팝 스타일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렬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듯한 음색이었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감정이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소양의 목소리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영혼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찬송가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익숙한 찬송가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로 듣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곡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처음 듣는 노래 같았죠. 각 가사에 담긴 의미가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공기가 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소양의 목소리에 매료되었죠.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제 편견과 선입견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마치 기도처럼 영혼을 담은 간절한 고백처럼 느껴졌죠. 소양의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후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소양의 고음은 마치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 음이 교회 안을 가득 채웠을 때 제 심장은 마치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 희망, 위로, 그리고 깊은 믿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무엇을 그렇게 완고하게 거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한국 음악, 한국 가수에 대해 그런 편견을 가졌는지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소양의 노래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마지막 음절이 교회 안에 여운으로 남았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함께 일어서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립박수가 몇 분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교인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감동에 휩싸여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죠. 부모님을 잃은 후 처음으로 느끼는 깊은 위로와 감동이었습니다. 소양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화려한 포즈나 과장된 제스처 없이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조차 진정성 있게 느껴졌죠. 이것이 진짜 아티스트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단상에 올라오셨지만 한동안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역시 감동에 목이 메셨던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목격했습니다. 라는 말씀만 간신히 전하셨어요.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 마음속에는 소양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어요. 한국 음악에 대한 제 편견, 음악의 본질에 대한 생각, 심지어 제 자신의 가수로서의 꿈까지. 단 한 번의 노래로 소양은 제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도록 급했어요. 소양의 목소리가 여전히 제 귓가에 맴돌았죠.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검색창에 소양이라고 입력했어요. 순간 수많은 영상과 기사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죠.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르는 소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저를 압도했어요. 믿을 수 없어. 한 영상에서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며 밤새도록 시청했습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소양의 레퍼토리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죠. 팝, 발라드, 재즈, 클래식, 크로스오버. 모든 장르를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소양에 대한 검색으로 시작됐지만 곧 다른 한국 가수들에게도 관심이 옮겨갔어요. 추천 영상을 따라 클릭하다 보니 거미라는 가수의 영상에 도달했습니다. 첫 음절을 듣는 순간 또다시 충격을 받았죠. 거미의 파워풀한 고음은 제가 알던 어떤 팝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엔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담담하면서도 깊은 감성은 마치 길 잃은 영혼을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비록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음색과 감정 전달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음악들을 모르고 살았지? 새벽이 되도록 저는 한국 음악의 세계에 푹 빠져 있었어요. 이전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K-팝 아이돌만 생각했던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가수들의 기술적 완성도였어요. 고음 처리, 호흡 조절, 감정 표현.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실감했죠. 밤을 새워가며 검색을 계속하던 중 저는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사는 소양이 곧 있을 콘서트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콘서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가 어릴 적부터 동경해온 가수였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볼튼, 서울 콘서트에 특별 게스트 소양 출연 확정.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수와 소양이 같은 무대에 선다니 이건 마치 운명의 신호 같았습니다. 마이클 볼튼은 제가 가수의 꿈을 품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학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기 전까지 저는 그의 곡만 연습했었죠.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공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었어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죠. 한국, 그곳은 제게 완전히 낯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그 공연을 보러 가야 한다고요. 가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결심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어요. 제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여권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죠. 다음은 비행기 표였습니다. 저축해놓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아껴둔 비상금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6. 직접 만나러 가야겠다. 에밀리는 곧바로 콘서트 예매에 성공하고 티켓도 예매한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매우 놀라는 주인공. 공항부터 모든 것이 깔끔하다. 바로 콘서트장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본 소양의 모습에 이번엔 눈물까지 흘린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충동적인 결정은 평소에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양의 노래를 들은 후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갈망이 생겼죠. 콘서트 티켓 예매 사이트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온라인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화면에 예매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저는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소양을 만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노래가 제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지 말하고 싶었죠. 마이클 볼튼과 소양의 합동 공연 티켓을 손에 넣은 후 한국행 비행기까지 예매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남은 한 달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도 배우고 서울 지도도 익혔어요. 밤마다 소양의 다른 공연 영상들을 찾아보며 기대를 키웠죠. 정말 가는 거야? 한국까지. 친구들은 제 결정에 놀랐습니다. 한 번도 아시아에 가본 적 없는 제가 갑자기 한국행을 결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야만 해. 이건 운명이야. 드디어 출발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설렘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너머로 제가 곧 도착할 낯선 나라를 상상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흔히 말하는 문화 충격이란 이런 걸까요?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와우! 입이 절로 벌어졌어요.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영어로 소통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죠. 입국 절차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공항 철도에 탑승했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뉴욕의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조용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콘서트 장소를 미리 답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활기차고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국의 전통적인 건물들도 보였죠. 이 조화로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콘서트장은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건물 외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에서 마이클 볼튼과 소양의 공연을 볼 수 있다니.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내일이면 정말 그들을 볼 수 있겠지? 콘서트장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흥분된 마음에 잠을 설쳤어요. 드디어 콘서트 당일이 밝았죠. 공연 시작 2시간 전, 저는 이미 콘서트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일찍 와서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어요. 관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 사이에 섞여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마이클 볼튼이 먼저 무대에 올라 히트곡들을 열창했어요. 어릴 적부터 동경해온 가수의 라이브를 직접 듣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소양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보컬리스트 소양입니다. 마이클 볼튼의 소개와 함께 소양이 무대에 등장했어요. 교회에서 봤을 때보다 더 화려한 의상이었지만 그 겸손한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소양이 부르기 시작한 첫 음에서부터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교회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지만 이번엔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볼튼과의 하모니는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게 뺨을 타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감동, 그리움, 희망, 위로.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부모님을 잃은 후 느꼈던 공허함을 소양의 목소리가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영혼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진정한 예술이었죠. 관객들도 저와 같은 감동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래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음절이 콘서트장에 울려 퍼지고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폭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양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왜 이곳까지 왔는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 음악적 여정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좋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소양과 마이클 볼튼의 공연이 끝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콘서트장이 거의 비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방금 경험한 감동을 곱씹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음악적 경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았던 한국 여성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제야 제 뺨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부끄러운 듯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요. 제 서툰 한국어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배운 몇 마디가
이렇게 유용할 줄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고요한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마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태평양을 건너온 이 여행은 단순한 콘서트 관람이 아니었어요. 제 음악적 세계관을 뒤흔든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소양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음악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진정한 음악에는 국경이 없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한국 음악에 가졌던 편견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소양은 저에게 음악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기술이나 장르, 국적이 아닌 진심을 담아 전하는 감정이 바로 음악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당일로 귀국하는 것이었지만 갑자기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음악,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었죠. 프론트 데스크에서 비행기 일정을 하루 미루고 서울 시내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가이드는 저를 다양한 곳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전통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국립국악원, K-팝 산업의 중심지인 강남, 그리고 작은 재즈 클럽까지. 저는 한국 음악의 다양성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재즈 클럽의 한 뮤지션이 물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클래식과 미국 팝만이 제 취향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음악의 국경을 넘어가는 중이에요. 제 대답에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통했죠. 그날 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음반 가게를 방문했어요. 소양의 앨범을 비롯해 제가 유튜브에서 발견한 여러 한국 가수들의 음반을 구입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들을 새로운 음악적 친구들이었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소양이라는 가수를 통해 제 삶은 완전히 변화했어요.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표면적인 선입견만으로 판단했던 저의 모습이 후회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소양의 목소리를 통해 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고 시야는 넓어졌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준 깊은 감동과 위로는 제 꿈에 대한 희망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브루클린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저는 진정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음악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소양, 그리고 한국에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